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위법 종교단체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제 다시 한번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통일교의 이 전방위적 줄대기 의혹이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국무회의 때도 똑같이 일본 가정연합을 언급하면서 이거 지적했었는데 어제 국무회의 땐 내가 말한 그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 봤습니까? 라고 다소 다그치는 듯한 상황까지 좀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상황 상당히 좀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다음 기사 좀 같이 가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교단 문건엔 협조를 약속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교가 금품을 줬다는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그동안 익명으로만 언급이 됐었었는데 어제 실명이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네.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이다. 그리고 심지어 교단 내부 문건에 남아있는 게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라는 문건도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전 장관은 금품 등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런 바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좀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우상호 내란 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자꾸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서 내란 재판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기자간담회 등등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얘기하긴 했었었는데 이번 요 얘기는 2심부터 하자는 거예요라는 거죠. 하긴 하는데 살짝 절충점을 좀 찾아가 보자라는 얘기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뭔지 당에서도 이 생각이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필리버스터 마이크 끄고 정회 우원식 의장과 국민의힘 본회의에서 충돌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었던 어젯밤 사이의 상황입니다. 국회는 굉장히 시끄러웠었다라는 거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마지막 본회의였었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고요. 우원식 의장은 그런 국민의힘의 마이크를 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끄라고 했느냐? 이거 의제와 무관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했다라는 건데 의장이 필리버스터의 마이크를 끄면서 제동을 건 건 61년 만이다. 극한 대치에 결국 민생 법안만 처리가 무산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상황도 잠시 뒤에 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중로 군용기 동시에 카디지 침범, 북은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쐈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전 10시였었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9대가 우리 한국 카디지 방공 식별구역 안에 침범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북한도 어제 오후에 서해상으로 또 방사포를 쐈다라는 거예요. 카디지 침범 흔하진 않지만 앞서 있긴 있었죠. 북한이 방사포를 쏘는 것도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둘이 같은 날 오전 오후로 있었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 시점이 중국과 일본이 이상할이 많지 안 좋은 이런 상황. 중국에 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우연이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엔비디아 중국 수출길 열렸다. 미중 AI 패권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사실 중일 갈등도 심각합니다만 미중 갈등도 관세 몇백 퍼센트를 물리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미중은 살짝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계속 반대해 왔었는데 네, 엔비디아 AI 칩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어요라고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볼까요? 삼성과 SK 등 이 국내 반도체 기업한테는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합리적으로입니다. 합리적으로. 같이 볼까요? 이건 뭐야? 기사가 아니네. 사진 기사입니다. 사진 기사인데 이게 대체 뭐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오후 6시 30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이 만찬을 함께 했었다.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함께 했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화기애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대체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라는 겁니다. 박수현 대변인, 이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의 이 전언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해외 순방 성과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 이 예산안 합의 처리 이거 고생 많았습니다. 개혁 입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한마디 했었다고 한다면 이건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겠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일단 분위기부터 좀 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밝죠. 그리고 아까 정청래 대표, 이 김병기 원내대표 상당히 표정이 밝았습니다. 다들 분위기를 지금 보면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사실 어제 오전에 친명계인 유동철 당협위원장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민주당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정해진 답에 거수기 노릇이라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친명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죠. 유동철 당협위원장. 이번에 최고위원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소통이 부재한 거 아닙니까? 비민주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최고위원회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안 그래도 윤경호 위원님 뭐 명청 대전이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어제 이런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고 어제 저녁에 만찬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가 맞냐 화기애매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또 여당 대표 그 자리는 당연히 화기애애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권 출범한 지 6개월 남짓 이런 상황에 네. 지금 정부와 여당 관계가 뭐 서로 반목 갈등 이런 요인이 있을 것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방금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자가 한 얘기처럼 뭔가 당원 당규를 바꿔서 본인에게 유리한 당원들로부터 뭔가 인기를 많이 얻는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걸로 앞으로의 이제 경선이든 뭐 여러 가지 투표제를 바꾸려고 했던 거 부결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 이외의 나머지에서는 지금 정권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서로 뭐 친명 저는 그 구도는 별로 맞지 않는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불러서 밥 먹는 건 사실요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야당도 같이 불러야죠. 그리고 흔히 가장 잘 쓰는 방법 있잖아요. 의전서열대로 네. 고위 5부 요인, 뭐 6부 요인 불러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갈등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보기 좋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닐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뭐 어떤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자리는 아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유동철 당협위원장 말고 사실 오늘 나도 최고위원 출마합니다라고 나올 친명 인사가 한 명 더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친명 유동철 이건태 최고위원 출사표. 막 오른 친청, 반청, 대전이다. 아까 친청, 반청 이거 안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친청, 반청, 대전 이 지금 이 막이 올랐어요라는 취지의 또 국민일보 기사예요. 왜? 어제는 유동철 당협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은 친명. 그런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가 지금 이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철현 위원님, 유동철, 이건태 다 명실공히 친명이라고 꼽히는 사람들인데 또 정청래 대표한테 공개적으로 1인 1표제를 비판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 비판하면서 정청래 지도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보면 이기는 편이 내 편이었거든요. 박찬대 후보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후보 사이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은 제가 볼 때 당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지금 친명계에서 의심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너무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거거든요.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로 하고 간 그 시간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하게 되니까 그것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차기 당대표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차기 총선 뭐 공천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노골적인 정치적 색깔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제를 해야 된다.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인 1표제가 부결되는 바람에 대표로서의 어떤 체면은 조금 훼손이 됐거든요. 네. 또 당대표의 리더십도 조금 훼손된 부분은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볼 때는 정청래 대표의 힘 또는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인 1표제가 부결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당원 당규에서 요구하는 절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투표율도 보면 한 60몇 프로가 넘었고 그 60몇 프로 중에서도 한 70% 이상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그 1인 1표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장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부결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가능성 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선거를 이긴다면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나갈 수 있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다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뭐 평가를 합니다. 네. 어제 자리가 사실 화기애애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상당히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언론이 주목했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어떤 기류가 있느냐.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그런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안, 내란 재판부 이게 어떻게 논의가 되는 거냐라는 거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대체 뭐냐였는데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갈등, 저항 이거 이겨내야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야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게 개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개혁에 확실하게 좀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경향 1면입니다. 우상호 내란 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라고 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다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이게 다 대통령이 하는 어딩이에요.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염두에 두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막 밀어붙이라는가 보다 하고 막 하면 네네. 대통령은 왜 당이 자꾸 요즘 왜 이래요? 또 이러신다고요. 개혁을 하라는 얘기예요. 방법, 지혜롭게. 방법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 네. 근데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 네, 대통령의 생각은 내란 재판부 하자 하는데 2심부터 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여기랑 좀 같이 갖고 와 볼까요? 어제 만찬이 끝나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한 얘기가 순방 성과 설명, 예산안 합의 처리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정정합니다.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합리적으로라는 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이라는 거 송영호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2심부터라는 건데 이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가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저런 워딩을 쓰면서 모양새를 갖추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법률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그런 역할 분담의 하청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50보 100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전쟁 중에 뒤로 돌아서 50보를 도망치나 100보를 도망치나 도망치는 것은 똑같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저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1심부터 하나 2심부터 하나 위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을 적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위헌재청 신청을 할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헌재로 법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중단되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서 나오게 되겠죠. 국민의힘은 지금 윤한홍 의원처럼 초기 그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멤버였다고 하는 분조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법이다. 나무라는 격이다라고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또 주호영 의원도 당내 최다선인데도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윤어게인과 단절하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은 저렇게 대통령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결국 하자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윤어게인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네, 지금 뭐가 합리적이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0보 100보 1심부터 말고 2심부터 하면 그게 위헌성이 사라지는 거냐.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인데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위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라고 이 지금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추미애.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그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검토했고 위헌이 아닌데 근데 왜 쫄아서 그럽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체적으로 좀 같이 볼까요? 내란 재판부 이거 위헌 아닙니다.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멀쩡해도 원래 시비는 거는 겁니다. 위헌 소지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윤선 변호사님. 근데 그럼 추 위원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 대통령도 쫀 겁니까? 그런 쫄았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위헌 소지,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개혁주의자이지만 실용주의자라고 하고 우상호 수석이 표현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정책 방향과 외교 방향에 있어서 실용주의자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죠.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이 아니라 2심부터 진행을 하는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심 사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 재판부들이 분명히 있죠. 1심 재판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송학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른다면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재판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뭐 위헌 심판 제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도 뭐 법무부를 배제할 수 있다, 법원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등등의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런 위헌 시비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헌 시비인 건 맞는 표현이다. 다만 쫄았다는 표현은 좀 너무하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으로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추미애 위원장 공개적으로 이거 민주당이 너무 쫄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 위원장 경기도지사 나갈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경기도지사 나가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 받는 과정에서 자칫 미운 털이 박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드네요. 껐다 켰답니다. 네,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여야 협상 결국 불발, 국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정기국회 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이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과연 사법개혁안 이거 처리할 겁니까 말 겁니까를 여야가 논의를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고 국민의힘은 어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라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긴 됐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필리버스터 시작한 지 13분 만에 마이크를 우원식 의장 껐습니다. 우독제다라는 비판의 얘기가 나왔고요. 내란 정당이다라는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황 난장판이었다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죠. 먼저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격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원까지 맡겠다는 의제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아주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끈다거나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마이크를 켜주세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뭡니까, 여러분? 나경원 의원 아예 의사 진행을 방해하러 올라오신 겁니까? 아니면 가맹법에 대한 반대 토론하러 오신 겁니까? 가맹사업법 마이크 안 주니까 더 앉았어요.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참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회를 선포합니다. 여당이 마음대로 아이고 난장판이로구만 이란 얘기가 절로 나오셨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누구를 위해서 저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자기들 자체 내부의 결속만을 위해서 저러는 걸까? 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왜 국회는 공동의 책임이고 동시에죠. 그리고 국회는요 원내라는 거 원외라는 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여야 간에 한참 싸울 때 야당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원외 투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 밖에서. 네. 그러나 국회 안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화와 타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대표하고 여당 대표 불렀던 거 저는 실은 이번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 거 전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지금 여야 간에 극한 대치를 하더라도 타협할 건 하잖아요. 뭐 미국 보세요. 행정부 셧다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끝까지 양쪽 당이 싸우면 예산안 통과 안 되거든요. 우리도 뭐 얼마든지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맞붙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민생법안이라는 거 폐기되고 지금 임시본회의로 넘어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합의할 건 합의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저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장에게 나경원 의원이 인사 안 하고 간 거기서부터 촉발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가 꺼졌는데 곽규택 의원이 가서 이제 붙여준 걸로 나왔습니다만 네.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안 붙였잖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선 마이크를 꺼내서 그걸 붙이는 거 이거 국회법상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하나가 오죽하면 유튜브 찍으려고 합니까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나올 정도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그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이 저런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원내 정치와 원외 정치가 지금은 완전히 뒤섞여 버린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양쪽 다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고요. 제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 수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윤경호 위원님의 말씀에 아이고 내 마음이 똑같구만 이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아까 이 말씀하셨죠. 지금 저런 모습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 지도부를 불러서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한 거를 좀 치하하려고 불렀던 게 아니겠느냐.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칭찬을 하기가 무섭게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제 타임라인을 좀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4시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4시 28분부터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죠. 이때 마이크가 켜졌어요. 그런데 잠깐 중단하세요 라고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57분에 켜졌는데 5시 10분에 우원식 의장이 의제에 맞게 얘기를 해야죠 라고 충돌하면서 마이크가 다시 한번 또 꺼져요. 그리고 다음 볼까요? 6시 19분에 이거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된 게 8시 32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52분에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또 설전이 벌어지죠. 마이크 또 꺼집니다. 그러다 다시 마이크가 켜진 게 밤 10시 30분. 이때 켜지긴 켜졌는데 요때가 이제 요 이후에 10시 30분부터 필리버스터 자정까지밖에 안 되죠. 1시간 반 동안 하고 필리버스터 2번 중단되고요. 1번 정회되고요. 이런 상황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마이크를 껐다라고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겨레는 뭐라고 썼을까요? 한겨레는 나경원 법안과 무관한 내용으로 필리버스터, 우원식 의장 수차례 중단, 그러다 마이크를 강제로 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61년 만에 어떻게 의장이 필리버스터의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까? 라는 데 방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한겨레 기사는 법안과 무관한 내용으로 해서 수차례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안 해서 마이크를 껐다. 약간 방점이 좀 다른 데 찍힌 것 같다라는 거죠. 김철현 위원님. 지금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우원식 의장은 왜 법안이랑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라고 그래서 내가 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가 보면 한국말로 무제한 토론이거든요. 네. 무제한이라는 의미에는 보면 의제에도 제한이 없고 시간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본인이 의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틀린 부분이 보면 2016년도에 민주당이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 때 그때도 보면 어떤 민주당 의원은 나와가지고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그 소설을 통째로 읽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마 어제 이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저는 의지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도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 감행정 법안이라든가 다른 민생 법안과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원식 의장이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보면 결국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제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본회의장 그 단상에 올라오면서 인사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하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원식 의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못된 게 편파적인 의사 진행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차례 벌써 이 단상에 올라올 때 의장이 인사 안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전에도 보면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나 강명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인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굳이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5선이나 되는데 저런 분에 대해서 인사를 안 했다는 걸로 가지고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칭찬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정말 국민의힘이 쿨하게 법정 기한 내에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정말 그 728조라는 총액에서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통과시켜줬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라는 걸 할 수밖에 없겠느냐. 왜냐하면 그중에는 계속적으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내란 전담 재판법이라든가 뭐 법예곡제라든가 또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완전 소수 야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필리버스터도 또 제한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의힘과는 조금 상의를 좀 더 하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대도 하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처리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올해 임기 안에 무조건 매치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오죽하면 어쩔 수 없이 국민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조금 호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국민의힘이 예산안 합의 처리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반대한다는 거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막아야 되느냐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조현선 변호사님. 일단 중앙일보 제목은 빠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오죽하면 필리버스터 마이크를 껐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바로 안에 오죽하면이 있다. 그렇죠. 오죽하면은 국회의장이 오죽하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그 필리버스터 사태를 살펴보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불편했던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필리버스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쇼츠를 건졌을 거예요. 그걸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구구 세력들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를 많이 얻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일은 나경원 의원만을 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미 나경원 의원은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통해 가지고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전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국회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필리버스터 무작위로 모든 내용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의안이에요. 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민생 법안입니다. 쟁점 법안도 전혀 아니었어요. 민생 법안을 일단 통과를 시키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정쟁의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목에 오죽하면이 빠졌어요. 국회의장이 오죽하면 61년 만에 마이크 껐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본 영상에서도 마이크가 지금 계속 언급이 되죠. 어제 마이크 논란도 좀 빚어졌습니다. 왜 의사 진행에 방해되게 마이크까지 이 무단으로 좀 갖고 오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아니 강선호 의원도 민주당의 강선호 의원도 유튜브 방송용으로 마이크 차고 국회 들어온 적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선호 의원실에서도 반박을 했어요. 강선호 의원이 착용한 건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기거든요. 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실에서 나경원 의원이 착용한 것도 녹음용이거든요. 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의장이 꺼서 발언권이 박탈이 돼서 연설이 음소거가 돼서 발언을 기록하려고 보존용으로 우리도 녹음기 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실 요즘에 송영훈 변호사님 다목적 전자기기가 참 많죠. 노래도 듣고 뭐 전자사전도 되고요. 뭐 노래도 하고 녹음도 되고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마이크냐 녹음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본인이 의도가 녹음용이라고 하니까 그 의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회 속기록을 한 번만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져도 네. 그 뒤에 음성이 식별이 되면은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네. 그런 점을 살펴봤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장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죽하면이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연수가 필요하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요. 필리버스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오바마 케어 법안에 반대를 하면서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초록색 계란과 햄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들고 나가서 읽었고요. 그다음에 네. 그 미국에서 필리버스터 신기록은 24시간 19분입니다. 그 기록을 만든 스트롱 셔먼드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읽고 또 각 주의 선거법을 들고 나가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다음 순서 필리버스터 의원이었다면 저는 한 손에는 성경책, 다른 한 손에는 동화책을 들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회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뭐 영국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0년 전 로마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으니까 그런 역사적 사례까지 두루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꼭 그 의제에 맞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법안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해외의 선진적인 사례를 좀 봐라라고 좀 뼈 있는 비판을 또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문제는 어제의 이런 혼란 상황,
결국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팽개쳐진 민생 법안이다라는 거죠. 어제 50개가 넘는 법안들이 결국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처리가 되지 못했어요. 정기국회 파행으로 결국 종료가 됐다라는 건데 사실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매번 때마다 참 쓰라리고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실명 공개입니다. 실명 공개, 어젠 실명 공개 물음표였죠. 이번 실명 공개 느낌표예요. 기사 보시죠. 통일교 전 간부 전재수의 4천만 원 명품 시계 전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 전부 허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뭔가 로비를 했다. 줄을 대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지금 권성동 의원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여권은 누구야? 익명으로 뭐 2명이라고 하는데 뭐 출판 기념회 14명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명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대체 어떤 얘기를 특검에 가서 이 통일교 전 간부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또 뭐라고 했냐. 2018년 9월 당시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에 직접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인사하면서 이 같은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술이 좀 구체적이죠. 시계 브랜드명까지 시기가 딱 특정이 좀 되면서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해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금품 수수 의혹 전부 허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그 전에 개인적인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의적 왜곡은 예외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억울해요. 진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SNS에 쓴 글이고 그리고 또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마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거듭될걸요. 라는 얘기를 또 남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쪽 얘기가 완전히 갈려요. 송영원 변호사님. 이게 그냥 부인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반전이 거듭될 거예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전부 허위라고 하는 말을 길게 늘리면요. 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문장이죠. 그런데 결국은 기소되고 처벌받았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라서 어떤 것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줘야 된다면 김건희 씨는 지금 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저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받아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게 된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절차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제3자가 수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무혐의였다라고 하면 저 말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설득력이 있죠.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특검 스스로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었으니까 사건 번호를 부여해놨을 텐데 그러고서 4개월 동안 방치해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정보를 알았다면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만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와서 전재수 의원이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특검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전부 허위입니다. 아니에요. 라고 부인을 해도 그동안 부인했던 사람들 다 기소됐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재수 이 해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현선 변호사님. 깜짝 놀란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반전이 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할 정도니까 아마 네. 다른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뭘 갖고 있는 걸까요? 반박할. 그렇죠. 관련된 충분히 이 모든 사실관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입증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는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과연 신빙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살펴보게 되면 물론 지금 본인이 통일교의 그 전 세계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죠. 전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씨에 대한 많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민주당과 관련된 실세 장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한 진술까지 했다. 이것은 오히려 정부에게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어필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에 대한 처벌을 좀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그 저희를 좀 의심해 봐야 될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구속 기소된 이유가 단지 진술뿐만 아닙니다.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나왔어요. 고가품이 전달되었고 고가품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 사람 그냥 지금 여기저기 다 물귀신 작전으로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뭐 나는 억울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장관직을 유지하는 이상 공정한 수사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에서 물러나서 법에 따라 수사를 받는 게 정도입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세요. 장관직에서 물러나서 수사를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반전이고 자시고 일단 내려와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뭐 부산 주진우 의원도 지금 부산이죠. 네. 전재수 장관 뭐 부산에서 시장 나오니 많이 저울질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공세, 그걸로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잘못했어요. 민중기 특검이 이건 정말 100번 잘못한 겁니다. 저런 진술이 있었다면 그 시점에 당연히 본인들이 특검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타 기관에 이첩을 해서 명명백백 가려야죠.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정말로 받은 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 저는 저 듣는 첫 보도 때 이거 권성동하고 서로 양쪽에 이렇게 균형 맞추려고 하는 건가? 결국 보험을 든 건가? 권성동 의원도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처음에는 뭐 큰 거 하나 1억 원 이런 돈이 대선 자금으로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받은 건지, 이거에 대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재수 의원도 4천만 원이 당에 전달이 된 거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받은 개인적인 수수인지, 이런 거 정부는 분명히 규명을 했어야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 이게 정치 자금일 수 있어서 공소시효 7년 이런 계산까지 했다면 그건 더더욱 특검은 할 말이 없고요. 특검의 신뢰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할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또 더군다나 윤영호라는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특정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이제 결심 공판에 최후 진술 오늘 그렇죠. 한다는 예정이 돼 거잖아요. 있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오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결심 공판입니다. 결심 공판이면 최후 진술이 있고 이 최후 진술에서 내가 명확히 다 얘기할 거예요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과연 그럼 이 4시에 지금 이 해당 의원 말고 추가적인 실명이 더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김철현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더 추가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그동안 보면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부분도 증명이 된 거고, 그동안까지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상대로만 어떤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통일교에서 보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나 그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상대로 로비를 해온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보면 통일교에서도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후원금 쪼개기도 했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실명이 공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 가고 나머지 아마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히든 카드로 좀 네.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어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보면 언제든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다고 좀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전재수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18년 7월 달에 지금 천정국을 방문했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재수 장관이 어떤 반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게 저는 아마 그 한학자 총재가 본인에 대한 그 천정국에서 본인을 만났다는 것을 조금 증언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만들려고 하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대통령이 보면 통일교를 겨냥해서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되는 경우가 있으면 해산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일교의 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 정권에서의 어떤 장관인 전세수 장관을 보호해야 자기가 아마 통일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장관이 생각하는 그런 반전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히든 카드로 몇 개를 더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다 얘기하면 더 이상의 카드가 없는데 오히려 몇 개 좀 쟁여놓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이게 사실 이 통일교의 어떤 줄대기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거죠. 수사 중인데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를 한 건 여권도 야권도 이만큼씩 한 보따리씩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건데 그래서인 건지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저번 주에 제출했습니다. 난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네,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상황,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야 없이 다 거론이 되고 있다. 특히나 사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야권인지 얘기가 나왔는데 새롭게 나오는 여권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 볼까요? 통일교 측의 민주당 상대 전방위 접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 라인도 접촉을 시도했었어요. 이건 시도입니다. 핵심 측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2명, 현 정부 차관급 인사, 캠프 출신 전현직 의원 2명,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2명, 장관 1명. 여기는 이제 수수 의혹이 여기서부터는 좀 다르죠. 시도와 의혹, 이 수수 의혹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금품 수수 의혹, 현 정부 핵심 인사 1명, 전현직 의원 2명, 쪼개기 후원 의혹, 전현직 광역단체장 3명, 전 의원 1명, 출판 기념회는 뭐 한 10여 명이 된다. 14, 15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안이 크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안이 크다. 그 사안 얘기가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보시죠. 매일경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위법한 종교단체 이거 해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국일보 좀 같이 볼까요? 야, 이 통일교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겁박 아니냐라고 또 야당은 이거는 오히려 말하지 마라고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현삼 변호사님.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서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주장만 살펴보더라도 통일교는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그런 이권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시도를 했고 실제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혹들이 충분히 있고 그것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을 대상으로 똑같이 그런 시도를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일부 금품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그것도 정치자금법 내에서 인정이 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제공이 되었다면 그것은 처벌에 이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라는 이런 종교단체가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충분히 저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법 규정에 해당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해산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산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어프로치 시도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한테도 좀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어제 법정에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영호 전 이 본부장이 갖고 있었던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그 녹취 내용 저희 그 그래픽으로 만든 거 있죠? 아까 본 거. 같이 보시죠. 네, 이겁니다. A 장관하고 몇 군데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오피셜하게, 이쪽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 다음 정진상 부실장이 뭐 그 밑에서 쭉 뭐 해갖고 뭐 화상으로 하니까 그건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일단 여기는 시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이게 자칫 좀 더 번지면 대통령실까지 번지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일교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부분을 특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당장의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국회 의석 분포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은 다 특검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대로 저것은 특검을 조기에 도입해서 명명백백하게 다 규명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부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저런 진술을 해서 특별히 얻을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뚜렷한 유인이 있어서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저런 이야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특검으로부터 일종의 괘씸죄로 구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이제는 이 마당에는 다 털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명한 건 자꾸 뭔가 의혹이 나오고 있고, 오늘 4시에 또 결심 공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혹은 이 이후에 무슨 얘기가 얼마나 더 나오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가적 피해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대통령 백혜룡 투입 지시했지만 마약 의혹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백혜룡 경정 이거 합수단에 같이 조사하세요라고 직접 지시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 나온 발표 내용은 이 의혹 다 무혐의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볼까요? 어제 나온 발표 내용입니다.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실범 6개월 만에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 7명 백경정한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이 의혹도 대통령실의 개입,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관련자들이 다 8명, 7명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건데, 백혜룡 경정은 이렇게 주장했었죠. 잠깐 보고 오실까요? 브리핑을 해야 되겠다. 9월 20일 날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틀 전에 9월 20일 날 밤에 김성수 장이 저장해서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괘씸하게 보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난 곳에서 직선거리로 240m 정도 떨어진 곳에 필로폰 100kg를 배송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건 김건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합수단은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저는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그 길을 저도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얘기를 보면 윤경호 의원님, 지금 백경정이 혼자 오해를 좀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백경정이 합수단을 이렇게 얘기해 불법 단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백경정의 표현을 빌어서 불법 단체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건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합수단의 발표를 분석해 보자면 네. 제가 보기에는 독수독과의 원칙을 적용한 거 아닌가. 독수독과.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를 네. 가지고 이게 사건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백경정의 주장인데, 그에 대해서 합수단은 제동을 건 거 아닌가.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그 운반책들이 과연 인천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밀수를 했느냐. 그리고 그 인천세관 직원까지 적발이 된 그 사안을 경찰 수뇌부가 압력을 넣어서 덮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실이 연루가 됐느냐. 당시 용산 윤석열 전 정권 시절이잖아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제 의혹인데, 백경정이라는 분은 경찰 공직자로서는 말이 너무 앞선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 당장 합수단이 이렇게 결과를 내놨는데도, 아니 관세청과 대검 등 6곳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겠다. 영장은 아시다시피 검사가 사실은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걸 또 판사가 발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백경정이 항상 말이 너무 앞서고, 그 말이 앞서다 보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건가, 관종인가, 이런 오해도 좀 있고요. 저는 이미 백경정이 저기에 파견 나가 있는 것 자체부터가 조금은 엇박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그리고 동부지검장이 그걸 총괄 지휘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아마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은 이 자체를 저는 볼 수 있다면 네. 달리 지금은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서 합수단이 아닌 네. 김건희 특검에서 달리 접근을 하는 방법이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 자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일단 어쨌거나 이 수사는 여기서 더는 뭐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결국 백경정이 생각하는 바가 더 추가 수사가 되려면 여기 말고 딴 데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이 경찰의 결론을 좀 같이 볼까요? 저희 그래픽 준비돼 있죠. 네. 지금 현재 백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3개입니다. 세관 직원이 보안 때 검색 통과할 때 밀수범을 봐줬어요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선 검찰 수사 결과 이거 자작극입니다. 밀수범이 그냥 연기해라고 입맞춘 영상까지 있어요. 밀수범이 편지 부인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이걸 막네 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 지휘부가 같이 또 연루가 돼 있어서 지휘부가 내가 브리핑하려는데 막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검찰에선 수사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당연한 적법 지휘였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위에는 용산이 있었어요. 당시 윤석열 정부 용산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락 내역이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을 했는데 다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점도 안 맞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무혐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 부분 현장 검증에서 그냥 연기해라고 입 맞추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라고 했죠. 이 영상 저희도 확보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싶으실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어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한국인들이니까 모르겠지 라고 말레이시아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야 그냥 연기해. 너랑 나랑 지금 틀리다고 그러잖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문정 동부지검장 어제 이 결과 발표 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경정님 등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깃이 세관 직원들로 전환이 됐습니다.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이건 국가적인 피해입니다. 잘못 얘기해서 여기 국가적 피해까지 왔어요. 라는 건데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 이문정 지검장이 주로 야권에 대해서 나를 세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백경정에 대해선 사실상 제대로 하지 그랬어. 약간 이런 취지의 지금 글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저것은 백혜련 경정의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경정의 망상으로 끝나야 될 일이 왜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력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의 왜곡된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초래한 문제거든요. 자.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수사 대상이 16가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이른바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조금이라도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었으면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 때 그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을 시켰을 거예요. 3특검 중에 그 어느 것에도 넣지 않았거든요. 그것만 봐도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정치인들은 저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백혜련 경정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하는 지시를 했죠. 그리고 그 공지문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실 내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정상적으로 저것을 발표 전에 크로스 체크를 했다면 그런 공지문이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안을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역시나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개 경정의 망상으로 치부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건강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시스템은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논의를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 변호사님 굉장히 조근조근하게 하지만 세게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일개 경정의 잘못된 판단이 왜 이렇게 국가적 피해로까지 크게 번졌느냐. 그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 변호사님. 일단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백혜련 경장이 이 의혹 사건의 피해자로 주장을 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진실 규명에 더욱더 이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뭐 그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혜련 경정은 지금 이제 이미 합수본에 소입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했으니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본인의 진술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부에 공개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기보다는 수사 집중해서 수사를 잘 마무리하고 그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문정 지검장이 앞서도 제가 오죽하면 다른 말이 썼지만 오죽하면 그런 글을 게시를 했을까 싶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봤더니 백혜련 경정의 말을 신빙할 수 있는, 주장을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중간 수사 보고도 마찬가지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백혜련 경정이 일정 부분 책임지는 모습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 백경정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백경정은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좀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뭐 검찰청, 관세청 내가 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 신청한 영장이 검찰을 통해서 청구가 되는 건지 법원에서 발부가 되는 건지 여부까지를 사실 봐야지 않은 거겠죠. 네, 진실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세호 씨죠. 개그맨 조세호 씨. 조세호 씨가 왜 나왔느냐. 조폭연루설 조세호 6퀴즈 1박 2일
하차합니다라고 어제 오전에 갑작스레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하차한대? 라는 얘기.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익명의 A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세호 씨 반성하세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랑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공인인 개그맨이 이러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고가 선물 대접받고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요거 사업 홍보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하나씩 내가 제보 따박따박 할 겁니까? 많습니다, 깔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뭉게 퍼지고 퍼져서 하차해라, 무슨 얘기냐, 해명해라 라는 글이 막 올라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세호 씨가 밝힌 입장, 역시 SNS에 올렸죠. 여러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관계에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반성합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퀴즈 온 더 블럭 1박 2일 두 프로그램 모두 하차 의사를 제가 전달했으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받고 있는 의혹 다 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처음에 제보를 했었던 이 A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하차 결정 쉽지 않았을 텐데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향후 조세호 씨 관련 자료는 그냥 공유 안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만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윤경호 의원님 사실 통상적인 이런 어떤 거랑 좀 다르다 싶은 게 보통 있으면 뭐 금품을 요구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근데 하차를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 그럼 조폭 연루설은 진짜냐 가짜냐라는 거죠. 저분이 정의감에 발동이 돼서 저랬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세호 씨는 또 흔쾌히 하차를 한 거 보면 사진이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의 뭐 홍보 연루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자체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점. 근데 이제 최근에 일련의 연예인들의 도중 하차, 뭐 은퇴, 굉장히 파격적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공인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가. 그 전 시점에는요. 공직자들에게만 이런 잣대들이 적용됐을 거예요. 공직자는 임명직 또는 선출직. 그러나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그 대가로 이제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느덧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등 이들도 공인이 이 공직자와 거의 비슷한 잣대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좋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묵직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에 지금 터지고 있는 이른바 연예계의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공인이란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깊이 좀 새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